1944년 3월 일본 요코스카 해군 항공기술창에서 기술자들과 시험 비행 조종사들로 구성된 팀이 삼엄한 경비 아래 도착한 특이한 표본 주위에 모였다. 그들 앞에는 조종사가 일본 점령하에 작은 섬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던 후 포획된 손상되지 않은 그루먼 F-6F 헬켓이 놓여 있었다. 이 항공기는 일본 해군 항공대가 거의 1년 동안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던 무언가를 상징했다. 즉, 어떻게 미국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들이 압도적이었던 일본의 제공권을 갑자기 뒤집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기술팀의 임무는 간단했다. 이 기계의 모든 측면을 분해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발견할 내용은 전투기 설계 철학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일본 지휘부가 점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 통계적 현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이 조사를 시급하게 만든 전략적 배경은 태평양 공중전에서의 문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42년과 1943년 초 내내 미쓰비시 A6M0는 거의 모든 다른 요소를 희생하면서 최대 기동성과 항속거리에 중점을 둔 설계 철학을 통해 제공권을 유지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어떤 상대보다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이고 1600마일을 초과하는 놀라운 작전 거리를 달성하며 최소한의 병참 지원으로 항공모함 갑판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설계 접근 방식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43년 중반까지 미국 항공모함 항공대는 F-6 헬켓을 점점 더 많이 배치하고 있었고 전투 교환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 정보부는 유리했던 교전 결과가 점차 불리한 결과로 바뀌는 것을 기록했다. 1944년 초까지 전투 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손실될 때마다 일본 항공기 19대가 파괴되는 것에 육박하는 손실률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하는 통계적 현실이었다. 포획된 헬켓은 이러한 역전을 초래한 공학적 결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미국 성공이 우수한 조종사 훈련, 수적 우위, 전술적 혁신 또는 항공기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별해야 했다. 기술적 조사는 기본적인 측정 및 재원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헬켓의 길이가 42피트 10인치, 날개 길이가 42피트 10인치로 위에서 볼 때 거의 정사각형 평면 형태를 이루는 거의 동일한 비율을 가졌다고 기록했다. 이 항공기는 공허 중량이 9.38파운드였고 최대 이륙 중량 15.45파운드로 운용될 수 있었는데 이는 제로의 공허 중량 3.704파운드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러한 중량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우선순위를 즉시 나타냈다. 동력장치 검사 결과 18기통 2열 디자인으로 2000마력을 생산하는 프렛 앤 휘트니 R5800 더블 와스프 성형 엔진이 드러났다. 일본 기술자들은 이것이 940마력을 발생시키는 제로의 나카지마 사카에 엔진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마력이라고 지적했다. 냉각 시스템은 조종사가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 엔진 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조절식 카울 플라앱 배열을 사용했다. 프로펠러는 직경 13피트 1인치의 해밀턴 스탠다드 정속 유닛으로 막대한 엔진 출력을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추력으로 변환하도록 최적화되었다. 기체 구조는 일본의 관행과 현저하게 다른 제조 방식을 보여주었다. 동체는 스탬프 알루미늄 프레임과 응력 외피 구조를 가진 셈이 모노코크 디자인을 채택했지만 일본 조사관들은 두꺼운 재료의 광범위한 사용을 주목했다. 일본 기술자들이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얇은 알루미늄을 지정했을 곳에 그루먼 기술자들은 구조적 강도와 전투 내구성을 더하는 더 두꺼운 재료를 선택했다. 날개 구조는 유사한 설계 철학을 보여주었다. 주 날개보는 일본의 것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과하게 제작되어 상당한 구조적 여유를 제공했다. 착륙 장치는 특히 견고한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다. 넓은 간격의 주 바퀴가 날개 안으로 수납되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착륙 장치 부착 지점과 지지 구조가 상당한 충격력과 편심 하중을 받는 항공모함 착륙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 이는 정밀한 항공모함 접근을 요구하고 조종사 실수의 여지가 적었던 제로의 더 가벼운 착륙 장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장갑 보호 시스템은 일본 기술자들이 놀랍다고 여긴 설계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조종석 뒤편에 그루머는 두께 4분의 3인치, 무게 약 210파운드의 장갑판을 설치했다. 추가 장갑은 아래쪽에서 조종사를 보호했고 방탄 유리창이 장착되었다. 일본 조사관들은 장갑 보호만으로도 항공기 무게가 300파운드 이상 증가했다고 계산했다. 이는 일본 기술자들이 보호 장치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달성한 전체 무게 감소량보다 많은 것이었다. 연료 시스템은 훨씬 더 두드러진 설계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헬캣은 항공기 전체에 자동 밀봉 연료 탱크를 통합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탱크 구조를 주의 깊게 조사하여 항공 연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총탄 구멍을 자동으로 밀봉하는 다층의 고무복합 재료를 확인했다. 각 탱크는 동등한 비보호 탱크보다 상당히 무거웠고 자동 밀봉 기능은 연료 용량의 절충과 제조의 복잡성 증가를 필요로 했다. 이 시스템은 동체와 날개뿌리의 총 용량 250갤런의 자동 밀봉 탱크 3개를 사용했으며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사용하면 375갤런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무장 설치는 근본적인 설계 차이의 또 다른 영역을 나타냈다. 헬캣은 날개의 각 측면당 3정씩 총 6정에 브라우닝 M2 두어 59경 기관총을 장착했다. 각 총은 400발의 탄약이 벨트 급탄식으로 공급되어 약 35초 동안 연속 사격을 제공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6정 모두를 프로펠러 회전 범위 바깥쪽에 배치하여 동조 장비의 필요성을 없애고 최대 발사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장착 배열에 주목했다. 탄약 공급 시스템은 견고한 금속 링크를 사용했으며 고기 기동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 급탄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다. 무장 시스템, 총, 탄약, 장착 하드웨어 및 장전 메커니즘의 총 중량은 1,500파운드를 초과했다. 일본 조사관들은 이를 제로의 7,007mm 기관총 2정과 20mm 기관포 2정의 무장과 대조했다. 제로의 무장은 전체적으로 훨씬 가벼웠지만 지속적인 화력은 더 적었다. 미국식 접근 방식은 중량 절감보다 탄약 용량과 신뢰성을 우선시했으며 무거운 무기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감수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교한 공학 기술을 드러냈다. 에일러론 설계는 차동 움직임을 포함했는데 위로 움직이는 에일러론이 아래로 움직이는 표면보다 더 멀리 움직였다. 이는 롤 기동 중 여교를 줄이고 조화로운 선회 특성을 향상시켰다. 일본 기술자들은 조종면이 고속에서 플러터를 방지하기 위해 질량 균형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급강하 속도가 시속 400마일을 초과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려 사항이었다. 승강타와 방향타 조종 장치도 고속 조작 특성에 대한 유사한 주의를 보였다. 조종석 검사 결과 전투 기능을 우선시하는 계기판 배열이 드러났다. 반사식 조준경은 전방 시야에 눈에 띄게 장착되었고 엔진 계기는 왼쪽 패널에, 비행 계기는 중앙에 배치되었다. 일본 조사관들은 이중 유압 펌프, 예비 전력 발생 장치, 착륙 장치 및 플랩용 비상 확장 시스템과 같은 이중 시스템의 포함을 주목했다. 모든 중요 시스템은 최소한 하나의 예비 작동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학적 분석은 제조 기술과 생산 고려 사항으로 확장되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그루머니 반숙련, 노동력을 사용하여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헬카햇을 설계했음을 주목했다. 이 항공기는 복잡한 용접 작업 대신 리벳 구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많은 부품은 서로 교체 가능한 조립품으로 설계되어 여러 시설에서 제조되어 최종 조립 시 설치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카울링 섹션은 교체 및 수리를 간소화하는 표준화된 부착 지점을 사용했다. 일본 조사관들은 이러한 설계 접근 방식이 제조 효율성과 현장 정비의 단순성을 위해 일부 중량 페널티와 이론적 최대 성능 저하를 감수했다고 기록했다. 정보 보고서는 그루먼이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험 2,000대 이상의 헬캣을 생산했으며 단일 시설에서 하루에 5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하는 최고 생산율을 달성했음을 나타냈다. 이 생산량은 모든 일본 제조업체의 총 전투기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제조 철학은 산업 전쟁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냈다. 즉, 최적의 성능보다는 생산 가능성을 위한 설계였다. 일본 조종사들이 포획된 헬캣으로 수행한 성능 테스트는 전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시험 비행 결과 23,400피트 고도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380마일로 제로의 최적 고도에서의 속도보다 약 시속 50마일 더 빨랐다. 더 중요하게는 헬캣은 모든 고도에서 더 나은 속도를 유지했으며 태평양 공중전이 많이 벌어진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 특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해수면에서의 상승률은 분당 3,500피트로 제로의 인상적인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효과적인 전술 운용에 충분했다. 일본 시험 조종사들은 헬캣의 롤링 성능이 탁월하다고 언급했다. 이 항공기는 제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에일러론 롤을 실행할 수 있었다. 시속 250마일 이상의 속도에서 헬캣은 훨씬 더 나은 롤링 속도를 보여주어 미국 조종사들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전투에 진입하고 이탈할 수 있게 했다. 급강하 성능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시속 45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에서도 항공기가 제어 가능 상태를 유지했다. 일본 조종사들은 제로가 고속 급강하 시 심각한 제어 문제를 겪었으며 조종이 극도로 무거워지고 통제 불능 롤링 경향이라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헬캣은 전체 속도 범위에서 제어력을 유지했다. 전투 반경 및 채공 시간 수치는 전략적 함의를 드러냈다. 내부 연료만으로 헬캣은 총 약 945마일을 비행하거나 항공모함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투 초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사용하면 총 약 1530마일까지 확장되었다. 제로의 놀라운 항속거리보다는 짧았지만 일본 분석가들은 미국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광범위한 병참 지원을 바탕으로 작전하여 항공모함을 전투구역에 더 가까이 배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소된 항속거리 요구 사항은 미국 설계자들이 보호장치와 중무장의 중량 페널티를 감수할 수 있게 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헬캣이 제로보다 연료를 더 많이 소모했지만 이러한 소모율이 용인되는 병참 환경에서 운용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설계는 다른 작전 환경을 위한 최적화를 나타냈다. 즉, 산업 생산 능력이 향상된 전투 효율성 대가로 더 높은 소모율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실전 운용에서 얻은 현장 시험 데이터는 설계 철학의 유효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일본 정보부는 1943년 말부터 1944년 초까지 교전 보고서들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보고서들은 기술 검토와 함께 분석되었을 때 손실률 통계를 설명하는 패턴들을 드러냈다. 전투 교전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상승 성능과 전술적 규율을 통해 고도와 속도 우위를 유지하는 미군 편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전투기들이 교전을 시도하면 헬캣 조종사들은 우월한 급강하 성능과 중무장을 활용하여 고속 급강하 공격을 실행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러한 급강하 공격 중 자신들의 응사가 미군 항공기에 여러 차례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장갑 보호와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제로기라면 파괴되었을 손상을 흡수했다. 기록된 교전에서 헬캣들은 다수의 기관포 피격, 조종면 손상, 엔진 손상 등 광범위한 전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으로 귀환하여 비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본 분석가들이 검토한 한 특정 사건 보고서는 7.7제 집팀이 탄환해 40발 이상, 20mm 기관포에 5발 피격된 헬캣을 묘사했다. 해당 항공기는 방향타 일부를 잃고 한쪽 에일러론에 손상을 입었으며 여러 연료 탱크에 관통상이 있었다. 조종사는 계속 전투하여 일본 항공기 한 대를 격추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항공모함으로 귀환했다. 비행 후 검사 결과 자동 밀봉 탱크가 연료 손실을 방지했고 장갑이 조종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했으며 견고한 기체 구조가 상당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조종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기술자들은 전투 보고서에서 수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패턴은 명확해졌다. 미국 설계 철학은 생존성과 지속적인 전투 능력을 위해 중량 페널티와 이론적인 성능 저하를 감수했다. 제로기 조종사들이 헬카엣의 명중탄을 가했을 때 그 결과는 종종 항공기에 치명적이지 않았다. 헬캣 조종사들이 제로기에 명중탄을 가했을 때 보호되지 않은 연료 탱크, 장갑 부족, 경량 구조는 자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 분석가들은 제로기 조종사들이 헬캣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술적 우위를 달성하고 거의 완벽한 사격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미군 조종사들은 보호되지 않은 목표물에 대한 법-59경 무기의 엄청난 화력과 파괴력을 통해 최적이 아닌 사격으로도 격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수년 전 초기 설계 단계에서 내려진 공학적 결정들이 이제는 전투 교환 비율에서 통계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술적 함의는 개별 교전을 넘어섰다. 일본 정보부는 미군 편대가 헬캣의 능력에 특화된 전술을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타치위브 방어 기동은 헬캣의 우수한 롤링 성능을 활용하여 미군 전투기 2대가 일본 조종사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미군 전투기들은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제로기의 기동성 우위가 활용될 수 있는 선회 전투에는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일본 편대가 미군 공격기를 요격하려고 시도할 때 헬캣 호위기들은 고도에서 급강하하여 고속의 슬래싱 공격을 가한 다음 일본 전투기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상승하여 이탈했다. 헬캣의 우수한 급강하 속도와 상승 성능은 미군 조종사들이 전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제로기, 조종사들이 지속적인 교전을 강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본 전술 보고서들은 성능 우위를 통해 모든 조우의 조건을 통제하며 마음대로 교전하고 이탈할 수 있는 미군 전투기들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요코스카의 일본 기술자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들은 점진적이지만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재평가를 드러냈다. 처음에 노획된 헬캣이 활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적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는 미국 기술자들이 다른 공중전 개념에 최적화된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분석의 초기 부분은 제로기에 비해 헬캣의 기동성 한계, 낮은 상승률, 높은 연료 소비량 등 약점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검토가 계속되면서 일본 기술자들은 일본 항공기에는 직접적인 대등물이 없는 강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포괄적인 보호 시스템, 광범위한 손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 전투 손상 후에도 지속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화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화력의 우선순위를 둔 무장 철학은 모두 일본 설계 관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일축했던 접근 방식들이었다. 일본 시험 비행 조종사 보고서들은 항공기의 품질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을 표했다. 한 보고서는 헬캣이 선회 교전에서 제로기와 대등할 수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헬캣은 단순히 그러한 유형의 전투를 거부하고
우수한 속도와 급강하 성능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교전 방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해군 사령부를 위해 작성된 정보평가는 더 광범위한 함의를 기록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일본 공장들이 모든 항공기 유형을 합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헬켓을 생산하고 있었다. 각 헬켓은 제로기보다 재료와 노동력 면에서 더 비쌌지만 미국 산업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일본 분석가들은 제로기의 전투 능력에 대한 가상의 개선이 구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생산량 격차는 수적 우위가 계속해서 미군에게 유리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헬켓의 설계 철학은 미군 항공모함 비행단이 전투 손실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헬켓이 손상되었지만 비행 가능한 상태로 귀환했을 때 조종사들은 다시 비행할 수 있도록 생존했고 항공기는 수리될 수 있었다. 제로기가 피격되었을 때 그 결과는 더 자주 치명적이었으며 조종사와 항공기 모두 후속 작전에서 이탈시켰다. 수개월간 지속된 작전의 누적 효과는 일본 해군 항공 전력에 치명적이었다. 전략평가는 헬카에시 개별 교전을 넘어 캠페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1944년 6월 마리아나 캠페인에서 일본 분석가들은 헬켓 장비 항공모함 비행단이 일본 항공기 약 400대를 격추하고 30대 미만의 전투기를 손실하여 손실률이 13대 1을 초과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일본 육상 기반 항공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며 미군의 상륙 작전이 최소한의 공중 위협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병참함에 또한 똑같이 중요했다. 미국 항공모함은 손상된 헬켓이 손실되지 않고 함선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작전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교체 요구 사항을 줄였다. 일본 항공모함은 전투 소모가 교체 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비행단 전력을 유지하는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정보부는 1944년 중반까지 일부 일본 항공모함이 인가된 전력의 50% 수준으로 비행단을 운용하는 반면 미국 항공모함은 완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헬카에서 설계에 내재된 공학적 결정들, 즉 이중화, 보호, 견고한 구조는 일본군이 따라올 수 없는 지속적인 작전 능력이라는 전략적 결과로 나타났다. 노획된 헬켓 검토는 또한 미군 조종사 훈련과 전술 교리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냈다. 일본 기술자들은 해당 항공기와 함께 포괄적인 조종사 매뉴얼과 운용 핸드북을 발견했다. 이 문서들은 팀워크, 상호 지원, 그리고 항공기 성능 우위 활용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훈련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미군 전술 교리는 제로기의 기동성 우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제로기의 강점을 피하면서 헬켓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교전 방법을 명시했다. 이 문서들은 에너지 관리 전술, 고도 유지, 고속 공격 기술, 그리고 방어 기동을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은 헬켓의 특정 성능 특성에 최적화된 것이었다. 일본 분석가들은 미군 훈련이 개별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전한 전술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항공기 설계 철학과 상호 보완적이었다. 즉,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숙련도의 조종사들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었다. 기술 문서는 일본의 접근 방식과 다른 미국의 설계 표준 및 공학적 관행을 보여주었다. 그루먼의 공학적 사양은 생산 승인 전에 시뮬레이션된 전투 조건 하에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와 검증을 요구했다. 부품들은 염수 분무, 극심한 온도, 진동, 그리고 예상 운영 조건을 초과하는 충격 하중에 노출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기능해야 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이러한 설계 여유와 테스트 요구 사항이 비용과 개발 시간을 증가시켰지만 탁월한 신뢰성과 내구성을 가진 항공기를 생산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비 문서는
헬캣이 더 까다로운 항공기에 비해 적은 정비로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설계 철학은 공학 및 제조상의 복잡성을 감수하는 대신 현장 운용의 단순성을 추구했다. 일본 기술자들은 제로기 정비는 성능 유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헬캣의 정비 절차는 덜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다고 기록했다. 일본 해군 사령부를 위해 상세한 기술 보고서로 정리된 검토 결과는 냉철한 평가를 담고 있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헬캣이 일본의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철학을 구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중공업 건설, 포괄적인 보호 시스템, 그리고 이중화된 장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 생산 능력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보고서들은 일본 항공기에 대한 특정 기술적 개선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헬캣이 보여준 통합 시스템 접근 방식을 따라잡으려면 일본이 보유하지 않은 산업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동 밀봉 연료 탱크만 해도 재료 부족을 감안할 때 구현하기 어려운 고무 화합물과 제조 기술이 필요했다. 장갑 보호는 제로기의 주요 장점을 저하시킬 무게를 추가했다. 중무장은 무게를 더욱 증가시킬 구조적 보강을 필요로 했다. 헬캣의 설계 특징을 일본 전투기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제로기의 단점은 유지하면서 헬캣의 장점은 달성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기술자들은 미국의 기술적 접근 방식을 따라잡으려 하기보다는 전술적 적응과 수적 집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산업 생산 능력과 군사적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더 폭넓은 교훈들을 기록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일본 설계자들을 제약했던 심각한 중량 제한 없이 헬캣을 설계했다. 그들은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이 필요한 재료, 부품, 그리고 완성된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 시스템, 중무장, 견고한 구조, 그리고 여분 장비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일본 설계자들은 제한된 산업 기반, 재료 부족, 그리고 생산 능력 한계로 인해 부과된 제약 속에서 작업했다. 이러한 제약들은 설계 철학을 미니멀리즘, 즉 최소한의 중량과 복잡성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인 능력을 가진 항공기를 생산했지만 생존성은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검토 보고서들은 설계 철학이 공학적 통찰력만큼이나 가용 자원과 산업 역량을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설계자들은 미국 산업이 그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성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일본 설계자들은 산업적 한계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으므로 파운드당 성능을 최적화했다. 헬캣의 전략적 영향은 항공기 검토를 시급하게 만들었던 19대 1의 손실 비율을 훨씬 넘어섰다. 1984년 말까지 일본 해군 항공대는 전략적 전력으로서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수적 우위, 항공기 생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작전의 조합은 일본군이 대처할 수 없는 누적 효과를 낳았다. 미국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거의 무사히 작전을 수행했으며 그들의 헬캣 장비 항공단은 나타나는 곳마다 제공권을 확립했다. 일본군이 결전 병력을 집중하려는 시도는 미국 전투기들이 일본 항공기를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파괴하면서 거듭 실패했다. 헬캣 개발 중 이루어진 공학적 결정들, 즉 경량화보다 보호를 우선시한 선택, 중무장 철학, 전투 손상 허용치를 고려하여 설계된 견고한 구조는 전략적으로 태평양 공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으로 나타났다. 일본 분석가들은 1945년 초까지 생존한 일본 전투기들이 전투에 투입되기보다 예비병력으로 점점 더 많이 보존되었으며 미미한 손실로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미국 전투기들을 상대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가치 있다고 인정되었다고 기록했다. 헬캣은 전투기 설계 철학이 산업 생산 능력, 병참 지원, 훈련 체계, 전술 교리,
그리고 전략적 목표를 포함한 완전한 작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심각한 제약 내에서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제로기를 만들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풍부한 자원 내에서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헬켓을 만들었다. 추상적인 관점에서 어느 접근 방식도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았지만 태평양 전쟁이라는 특정 맥락에서는 미국의 설계 철학이 파괴적으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면밀히 조사했던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이러한 철학적 차이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 탱크들은 중량을 추가하고 연료 용량을 줄이며 제조 복잡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자원을 소모했다. 또한 그 탱크들은 조종사들을 살리고 손상된 항공기를 항공모함으로 귀환시키며 전투작전을 지속시키고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손실 비율에 기여했다. 보호를 포함하기로 한 공학적 선택은 일본 산업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 미국 산업은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었던 계산을 나타냈다. 수천 대의 항공기와 수백 번의 교전 전반에 걸쳐 배가 된 그 계산은 태평양 상공에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